지금 믿기지 않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그들의 대화에 경악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 한 중국인이 중국의 특수부대가 한국에 상륙한다면 단 반나절 만에 한국 영토는 중국 땅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외국인 박사의 단 한마디 질문은 중국인 동료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급히 발표를 종료해버리고 마는데요. 과연 이곳 회의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의 유일한 군사 전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니퍼라고 합니다. 첨단 무기 개발 부서에서 이제 막 2년차가 되고 있는 저는 최근에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학 강의를 주로 들으며 한국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국방 능력과 무기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은 평소 군사 무기에 관심이 있던 저에게 한국이 저 정도로 국방 실제 전투 능력이 강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영감을 주는 때가 많았고,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영감은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죠. 사실 처음에는 땅의 면적도 크고 인구도 많은 중국이 당연히 동아시아 지역의 국방 능력에서 1위일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이미 한국은 중국이 넘볼 수 없는 독자적인 무기 생산력과 AI 국방 기술력을 바탕으로 영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는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 오직 중국인 동료만은 끝까지 이 사실을 부정하기 일쑤였는데요. 저와 친구들은 그 중국인 동료에게 현재 중국의 국방 전투력은 사실상 병력의 숫자만 많을 뿐 한국과 비교해서는 단 하나도 우위에 있는 점이 없다는 공식 데이터를 알려줬지만 그는 오히려 저와 친구들이 한국 국방부의 돈을 받아 중국을 폄하하는 사람이라며 멀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얼마 후 그 중국인 동료는 공식적인 강의 발표 시간에 결국 이를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그날의 강의 시간은 각 나라의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현재 뛰어난 국방 무기 기술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대표 무기체계 탱크의 종류를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저와 친구들은 조사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표 수출 무기인 탱크의 장점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조용히 앉아만 있던 그 중국인 동료가 저희의 발표를 무시하며 회의장 앞으로 나와 이상한 주장을 내뱉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나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국의 군사 전투력은 중국 특수부대가 상륙하는 순간 단 1시간 만에 끝장나는 전력에 불과합니다. 특히 중국의 특수부대는 특수훈련과 고밀도 무기를 장착한 인원들이기에 한국의 탱크 공격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죠. 심지어 한국의 군대는 가지고 있지 않은 자체 스텔스 전투복도 거의 모든 병력들이 이미 보급을 받아 착용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군대에는 이러한 스텔스 전투복도 없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보다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시는 것인가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국방부의 돈을 받았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앞서 발표를 진행한 한국의 탱크들도 전부 중국의 대형 탱크 도면을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군사무기 아닌가요? 이건 중국인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인데 아직 외국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네요. 군사학을 중심으로 전공하는 영국의 대표 대학교인데 이런 수준이라니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심지어 지금의 중국을 보세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군사병력의 인구수가 제일 많은 나라일 뿐 아니라 그 군사무기 체계에서도 한국은 물론 영국마저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특수부대원들은 그 막중한 임무의 월급마저 고위급 간부와 비슷한 정도이니 잘 먹고 자라서 키와 체격도 무시무시할 정도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한국 군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월급이 100만 원도 되지 않는 사실상 군대의 일선에 있는 무방비 병력에 불과한 인생이며 가난한 탓인지 고기마저 제대로 먹지 못해 중국의 특수부대원들 옆에 서면 난쟁이 그 자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의 군인들은 중국의 특수부대원을 마주한다면 겁을 먹고 도망가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중국이 자랑하는 비공식 전투력이라고 할 수 있죠. 굳이 전면전 전쟁을 하지 않고도
한국 군인들을 그대로 무찔러버리는 비전투력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쯤에서 몇몇 학생들은 그럼 왜 중국이 진작에 한국을 침략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건 매우 간단한 정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로부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고 자연스럽게 중국은 한국이 알아서 성장하길 기다린 것입니다. 만약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국가를 버리면 되지만 한국이 만에 하나라도 국가적 선진국의 성장을 보인다면 그 모든 공은 중국 정부의 것이 되니 굳이 침략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특히 중국의 총병력이 한국으로 진격하기만 한다면 북한까지 중국의 땅이 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별로 어려울 것도 없는 전쟁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이곳의 박사님과 학생들은 한국의 국방력만 찬양하는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더군요. 동아시아 지역의 국방력을 논하기 전에 중국이 영국보다 더 뛰어난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굳이 위대한 중국인인 제가 직접 나서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중국과 전투를 할 수 있는 경제 체계마저 갖추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탱크의 포탄과 총기의 총알마저 구매하지 못해서 종이를 접어서 가짜 포탄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연스럽게 한국은 중국과의 모든 전면전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TV 매체나 유튜브에서는 한국 정부가 빚을 내서 중국 정부에게 빌린 돈으로 포탄과 총알을 사서 마치 뛰어난 군사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건 전부 가짜에 불과하죠. 즉 여러분은 지금 한국 군사력에 대해서 전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중국과 한국의 전면전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굳이 한국처럼 1차원적인 원시적 형태로 전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이 직접 개발한 스텔스 드론 100대만 한국으로 보내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레이더 감지를 하지 못할 것이고 중국 국방부는 앉은 자리에서 한국에게 패배의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중국에서 군인 생활을 했던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니 단 하나의 거짓말도 없는 완벽한 사실일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한계 특수부대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그저 가난한 나라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희 학교의 기존 재학생이 아닌 강일 유학이라는 이유로 강의 신청을 했던 그 중국인 친구는 뜬금없이 저와 박사님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군사 지식력이 전부 거짓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해나갔고 심지어 한국이 중국의 특수부대 단 한 개에 전부 무너지는 무력한 나라라는 발언까지 일삼았는데요. 하지만 중국 학생은 뭐가 그렇게 뿌듯하고 당당한지 발표를 진행하던 저와 박사님의 허락도 없이 질의응답을 진행했지만 끝까지 손에서 마이크를 놓지 않았고 결국 저는 참다 못해 직접 나서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더욱 화가 났던 것은 그 중국인 동료가 계속해서 한국의 군사력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는 목적을 보였다는 사실이며 그가 말했던 대부분의 정보들이 정말 아무런 근거나 데이터 자료가 없는 무논리의 주장에 불과했다는 사실인데요. 저희 학과 박사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셨던 것이 각 나라의 군사력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중국인 동료의 주장에는 단 하나의 정보 데이터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중국인 동료의 마이크를 강제로 빼앗고 바로 옆에서 일목요연한 역관광 질문들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저의 첫 번째 질문에 중국인 동료는 당황하며 저에게 혹시 한국인이냐는 패닉이 온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한데 현재 중국에는 실제 전투력을 가진 특수부대가 있나요? 중국 국방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에도 중국의 특수부대는 23년도 전부 해체되었으며 해체 이유 또한 예산 부족 즉 가난함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군사병력들은 지금 병장 계급이 되는 순간 200만 원에 육박하는 월급을 받고 있어요. 이건 중국 대기업 인원들의 월급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 아닌가요? 당신이 지금 10분 동안 주장한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네요. 또한 국방의 민감함을 고려해 실제 비공식적인 특수부대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현재 중국의 공식 국방력은 최근 급추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중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중국 국방 병력들의 배고픔이죠. 즉 지금의 중국은 매우 가난한 국가라는 사실이며
대부분의 군 병력 또한 단순한 배고픔마저 채우지 못하는 전투력 없는 그 자체의 잉여 병력이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현재 중국은 국방 능력을 논하기 전에 국가 자체의 가난함 때문에 군 병력 자체의 소멸 과정마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국의 특수부대가 존재해 한국에 상륙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더군다나 최근 한국은 유럽을 포함한 13개국의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달성했으며 이는 중국의 군사 수출 2배를 뛰어넘은 수치였습니다. 실제로 유럽권의 나라들은 한국과 중국의 탱크를 비교했을 때 중국산 탱크는 너무 낡고 부식된 것은 물론 불량률이 30%로 너무 높아 군사무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는 중국의 군사무기 수출을 급격히 하락시킨 중요 요인이었죠. 즉 지금의 중국은 국가 자체가 거대한 사기꾼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들이 그렇게나 자랑하고 있는 최신 탱크도 한국의 군사 무기 기업들의 특수 브로커를 보내 도면이나 기술력을 훔쳐온 것이 전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당신들은 국방의 산 대부분을 한국의 군사 기술력을 카피하는 것에 전부 투입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중국은 자체적인 국방 기술력이 없는 것은 물론 당신들이 속국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의 독자 군사무기 기술력이 없으면 아무런 발전을 하지 못하는 한국의 기생충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민폐국가의 예시가 아닐까요? 그리고 중국 특수부대원들이 너무 부유해서 체격도 크고 키도 크다고 하셨는데 혹시 중국인들의 평균 신장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겁니까? 24년도 중국 병력의 평균 신장은 158이고 한국 국방 병력의 평균 신장 173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의 군사급식을 살펴보면 감자와 고구마가 전부인 전분식품으로 채워져 있을 뿐이죠. 하지만 당신이 중국보다 약하다고 평가한 한국의 군사급식은 어떨까요? 그들은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꼭 2가지 이상의 고기 반찬이 포함되어 있고 하루에 3번 모든 병력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식단은 하루에 1번 나오는 게 전부이죠. 이미 여기에서부터 당신들은 한국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가난한 국방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인 동료가 주장한 대부분의 주장들은 그저 소설 속의 이야기와 다름없는 단 하나의 증거가 없는 말뿐이라는 사실이죠. 또한 더욱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최근 급상승한 한국의 군사 투자력입니다. 한국은 유럽권을 포함한 20개국에서 막대한 자원과 엄청난 국방 투자를 받고 있고 이는 단 2개국만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최신식 군사무기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고 고밀도 기술력이 높은지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실제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전차와 경전투기 천무로켓 체계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고 폴란드뿐만 아니라 주요 유럽권의 나라들도 한국과 막대한 대량의 군사무기 체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즉 지금의 한국은 지역만 동아시아 지역에 자리 잡고 있을 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은 군사무기 기술력은 전 세계의 중심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하지만 중국은 현재 그 어떤 나라에도 무기를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장대로 중국이 한국보다 더 높은 군사무기력과 국방력을 가졌다면 더욱 많은 수출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특히 이미 영국과 주요 군사 중심 국가들은 동아시아 지역의 중심 군사력 나라를 한국으로 지정한 상태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말 그대로 지금 중국은 전 세계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에는 또 다른 중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군사무기 수출 품목들에서 대량의 불량률이 나타났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얼마 전 태국에게 디젤 잠수함을 수출하려고 했지만 30%가 넘는 불량률에 의해 모든 계약이 파기된 기록마저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욱 웃지 못할 사실로는 원래는 독일의 엔진이 탑재되어 있었으나 유럽연합의 조치로 중국 잠수함에 독일 엔진이 탑재되지 못하니 태국 정부는 더더욱 해당 계약을 거절하고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국이 아르헨티나에 소형 탱크를 판매했었던 기록인데요. 이때 중국은 아르헨티나에게 저렴한 가격을 받고 탱크를 판매했었으나
판매된 탱크 중 약 76%가 넘는 탱크들이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사건은 매우 국제적인 문제로 다뤄지게 되며 중국 군사력의 몰락을 알리는 시초가 되었죠. 이미 중국의 군사무기가 수준이 낮다는 이유와 국가 그 자체만으로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들은 차고 넘치게 많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그저 깎아내리며 중국을 올려치기 할 시간에 현재 당신의 국적인 중국이 어떠한 상태인지 객관적인 인지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 되어야만 할 것 같네요. 저는 중국인 동료에게 한국과 중국의 군사무기력 차이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나갔고, 그래서 그런지 제 말의 중간쯤부터 중국인 동료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한숨만 내쉬는 모습을 보이기 일쑤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국인 동료는 저처럼 한국의 군사무기 체계나 수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았고, 우물 안개구리처럼 자신의 알량한 가짜 지식을 드러내며 일종의 선동작전을 진행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중국인 동료가 손을 번쩍 들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현재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러한 결과들이 모두 어머니와 같은 부모의 나라 중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기괴하고도 뿌듯한 표정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들통난 이유 때문인지 그 중국인 동료는 뜬금없이 현재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군사력은 모두 중국의 경제적 그리고 군사, 무기적 기술 지원이 있었던 것이라는 말과 함께 애당초 중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한국은 그저 그런 군사 후진국이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죠. 가뜩이나 중국인 동료들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들에 민감해져 있던 회의장이었는데 이러한 황당한 발언들이 또다시 나오기 시작하자 회의장의 외국인 학생들은 직접적인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인 동료들은 마이크마저 없는 상태에서 고래고래 소리까지 질러대니 저는 중국인 동료의 입을 당장이라도 막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잠깐 중국과 한국의 군사력 순위가 역전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군사, 무기 수준들은 전부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물이에요.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끝까지 가난한 나라였던 것이 전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군사무기를 개발할 수 있겠나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숨겨진 중국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와 국방부는 알게 모르게 세계 평화를 위해 한국에게 군사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건 그저 중국의 위대한 따뜻함에서 시작된 배려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신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러한 숨겨진 이면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즉, 지금 당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의 군사, 순위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군사무기 수출력은 전부 중국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중국에게 어떠한 수수료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을 해야 한다면 중국에게 아무런 군사무기 보답을 하지 않는 한국을 욕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부모 같은 중국을 이제 와서 모른 척하다니. 이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지금 당장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더라도 한국이 이길 수 없다는 결과입니다. 한국 군사병력의 90%는 실제 총을 쏴본 경험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 병력은 100%에 도달하는 실제 사격 경험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의 군사무기 수출력도 저희 중국 국방부가 한국이 무기를 잘 수출할 수 있게 로비를 했던 이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외국인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이야기죠. 즉, 지금 중국은 한국을 그저 꼭두각시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어서 실제 중국의 국방력에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중국이 직접 나설 필요 없이 한국 국방부가 알아서 중국을 보호해주고 있으니 말이죠. 이건 중국의 속국인 한국이 당연히 해야 하는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황을 지켜보던 저희 박사님께서 직접 입을 여셨는데요. 박사님은 중국인 동료들의 행동이 선을 넘어섰다면서 즉각적으로 회의장에 강제 퇴장 조치를 명령했고, 앞으로 한마디만 더 얻는다면 그 중국인 동료들의 소속 대학 측에 공식적인 문제로 삼을 것이라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제야 입을 다물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중국인 동료에게
박사님은 요즘 이런 중국인 동료들 때문에 학교가 굉장히 이상해지고 있다며 그 중국인 동료의 거짓 발언들을 하나하나 바로잡기 시작했는데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금 한국의 전투기 한 대는 중국 전투기 20대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한국과 중국의 국가전쟁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지는 모든 것이 예견된 상태이죠. 심지어 지금 한국은 24년 최신 국방 순위로 2위에서 3위 사이를 보이는 엄청난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위권에 있는 중국은 이미 한국의 비교 대상이 되지 않죠. 더군다나 최근에 많은 중국인 동료들이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느니 그렇기에 한국은 중국에게 보답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기괴한 주장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인가요? 역사적인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도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의 군사무기들은 한국이 없으면 무너져 내리는 속국의 상태 아닌가요?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군사무기 기술력이 단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되겠나요? 특히 인구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효율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병력들은 그저 머릿수만 많을 뿐 뛰어난 예비군 훈련과 실제 훈련 상황을 많이 겪은 한국의 군사병력과 실제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최대 장점인 사이버전 능력과 영국보다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지휘, 통제 시스템과 작전의 효율성은 굳이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지 않아도 이기는 방법이죠. 이러한 한국의 군사력 요소들은 한국군의 지속적이고도 강인한 대비 태세와 결합되어 정말 엄청난 국방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길거리에서는 탱크를 운전할 수 있는 탱크 조종수를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다는 외국인의 일화를 모르시나요? 그만큼 현재 한국은 당장 내일이라도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실제 태세 전투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한국은 최근 자신들의 부유한 경제적 선진국 장점을 살려 더욱 높은 군사무기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고 이미 전 세계의 주요 나라들은 중국은 뒷전 오로지 한국만을 군사 5위 국가로 분류한 지 오래입니다. 당신과 같은 중국인 동료들은 최근 들어 한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깎아내리면서 중국이 한국보다 더 살기 좋다는 것을 호감 사려는 것 같은데 이제 제발 환상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그저 개미처럼 인구수가 많다는 것 말고는 단 하나의 장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수준 낮은 나라예요. 더군다나 최근 한국은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능력까지 이미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한국이 영국 그 이상의 전투력 중심 나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 군사무기 기업에 브로커를 보내 기술력이나 훔쳐오는 중국은 아마 곧 10년 내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경찰 마키엘입니다. 저는 한국의 딸이 살아서 한국에 온 적이 있었는데요. 한밤중에 펼쳐진 서울 거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에 몇십 개가 넘는 도난절도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단순히 착하고 총기 소지가 안 되는 국가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것만 있다고 해서 가능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반의 반만 닮았다면 정말 살기 편했을 텐데 한국에 뭐가 있어서 그렇게 치안이 좋냐고요. 한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겠네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 이름은 마키엘이고 이탈리아 밀라노의 경찰관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경찰로 일했습니다. 힘든 직업이지만 예전에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30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경찰서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긴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제 책상에는 제가 해결해야 할 사건 관련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절대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사건은 너무 많은데 처리할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저는 회색 사무실의 빈 책상을 둘러봅니다. 너무 많은 경찰관이 그만두거나 은퇴하고 후임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보다 3배나 많았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쳐 보입니다.
더 이상 대화나 농담도 하지 않아요. 대부분 집에 갈 시간이 될 때까지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일상을 보내죠. 그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우리 업무가 거의 불가능해졌으니까요. 경찰관도 차량도 장비도 시간도 충분하지 않아요. 범죄자들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체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 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 포기할 준비가 안 됐어요. 정의를 위해 싸우고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경찰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망가져도 저는 여전히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후배 경찰관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될 것이라고 책상 위에 있는 사건 파일을 정리하면서 혼자 생각합니다. 첫 번째 폴더를 집어들었습니다. 2주 전에 발생한 절도 사건인데 단서가 없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세부 사항을 살펴봅니다. 집중을 방해하는 전화벨이 울립니다. 제 딸 써니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과 대화하는 것이 제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전화를 받자 딸의 밝은 목소리가 저를 반겨줍니다. 써니는 직장에서의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홍보 담당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일에 비하면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녀가 잘하고 있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매일 볼 수 있는 게 그리워요. 제 하루 일과를 알려주지만 경찰서에서 제가 얼마나 낙담했는지는 빼놓습니다. 걱정하거나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휴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국에 놀러 오시는 건 어때요? 구경시켜드리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좋아할 거예요. 써니가 신이 나서 말합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일에만 집중하느라요. 하지만 써니 말이 맞을지도 모르죠. 잠시 쉬면서 머리를 비우고 새로운 곳을 보는 건 어떨까요? 써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써니가 늘 얘기하던 남자친구 형기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한번 가볼게. 저는 이번만큼은 즉흥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하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휴가 내고 비행기 예약할게. 써니는 환호했고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약간의 설렘이 느껴집니다. 무엇을 챙겨야 할지 보고 싶은 광경들을 머릿속으로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써니가 제게 기초적인 한국어를 가르쳐준 지 꽤 오래됐거든요.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고 저는 여전히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건 파일을 다시 보니 갑자기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기대할 수 있는 여행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 견딜만하게 느껴집니다. 경찰서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면 정말 놀랄 거예요. 마지막으로 휴가를 다녀온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마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게 꼭 필요한 휴가라고 생각해요. 저는 책상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기대감으로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준비를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여행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요. 정말 몰입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어쩌면 한국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볼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제 파트너 제이미가 지나가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저는 아마 바보처럼 웃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을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여행 계획 좀 세우고 있어요. 여행 계획 당신이요? 이건 들어봐야겠네요. 어디로 가는데 왜요? 제이미는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어 설명할 준비가 된 듯 물었습니다. 꼭 알아야겠다면 한국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가. 재충전할 시간이야. 저는 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미가 낮은 휘파람 소리를 내며 제 옆으로 다가옵니다. 와, 잘했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어요? 저는 어깨를 살짝 으쓱합니다. 가끔은 황소의 뿔을 잡아야 할 때가 있지. 너무 오래 미루고 있었거든. 여행 잘 다녀오세요.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제이미가 나가면서 제 등을 두드리며 박수를 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럴게 내가 없는 동안 내 책상에 쌓여있는 사건들 좀 해결해 줘. 네 그럼요.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제이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습니다. 우리 둘 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각자의 길을 가면서도 저는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2주간의 여행일 뿐 제 일에 대한 불만을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 같습니다. 비록 제 태도의 변화일지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작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제 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벗어나 풍경을 바꾸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저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이 모험이 또 어떤 영감과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킬지 누가 알겠습니까? 갑자기 미래가 조금 더 밝아 보입니다. 차 문을 열면서 오랜만에 희망에 찬 기분을 느끼며 혼자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 서울에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비행시간이 길었지만 너무 신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써니가 꼭 가봐야 할 곳과 먹어봐야 할 음식 목록을 보내줬어요. 빨리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저는 표지판을 따라 수화물 찾는 곳과 세관으로 향했고 반짝이는 깨끗한 공항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밀라노 공항에 비해 모든 것이 너무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처럼 보였어요. 곳곳에 도착 및 출발 정보가 표시된 스크린이 있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조금 압도적이지만 인상적이었어요. 드디어 세관을 통과하고 입국장으로 나섰습니다. 목을 쭉 빼고 인파를 훑어봅니다. 그러다 저에게 손을 흔드는 써니의 웃는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남자친구 형기로 보이는 키 큰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1년 넘게 떨어져 지낸 써니를 만나 반가워 손을 흔들며 서둘러 다가갑니다. 아빠 써니가 저를 두 팔로 감싸 안으며 크게 포옹합니다. 왔구나. 비행은 어땠어요? 아빠가 오셔서 정말 기뻐요. 저는 써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비행은 괜찮았어. 나도 여기 와서 기뻤어니 너무 보고 싶었어. 손을 놓아주고 형기에게 돌아섰습니다. 형기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데스 씨, 써니가 아버님에 대해 많이 말해줬어요. 나는 형기와 악수를 나누며 그의 미소에 화답했다. 마키엘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형기 씨 짐을 챙겨서 택시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미닫이 문이 열리자마자 더위와 습기의 벽이 저를 덮쳤습니다. 한국의 6월 하수는 장난이 아닙니다. 가벼운 재킷을 입고도 금세 땀을 흘립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은 흐릿하기만 합니다. 네온사인으로 뒤덮인 고층 빌딩과 최신형 자동차들로 가득한 넓은 고속도로를 어린아이처럼 창밖을 바라봅니다. 밀라노에 비하면 모든 것이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보입니다. 써니와 형기는 랜드마크를 가리키지만 저는 따라잡기 힘들었어요. 드디어 써니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형기는 제 가방을 들어 올려주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들의 아파트는 10층에 있습니다. 그녀의 건물은 매우 화려하고 보아하니 철저해 보였다. 엘리베이터는 키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써니는 창밖으로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아늑한 작은 공간인 객실로 저를 안내합니다. 아빠, 여기서 남산타워가 보여요. 딸이 가리키려 했지만 저는 피곤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써니가 견고한 시차 적응은 말할 것도 없고 긴 여행이 저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하품을 억지로 참는데 써니가 알아차립니다. 피곤하시겠어요. 좀 쉬셔야 해요. 그녀가 제 어깨를 다정하게 주무르며 말합니다. 저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샤워하고 낮잠 좀 잘게 저녁 먹으러 갈 때 깨워줄래? 물론이죠. 걱정 마시고 주무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빠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일게요. 써니가 웃으며 문으로 향합니다. 아빠가 오셔서 정말 기뻐요. 최고의 시간을 보낼 거예요. 써니가 부드럽게 문을 닫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열어 세면 도구와 잠옷을 꺼낸 다음 비틀거리며 욕실로 들어갑니다. 뜨거운 물에 느낌이 놀랍습니다. 샤워를 하고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간 기억이 거의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죽은 사람처럼 잠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맛있는 고소한 냄새가 저를 깨웁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목소리가 조용히 들립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시간을 확인합니다. 이른 저녁입니다. 오후 내내 잠을 잤습니다. 몸을 씻은 후 부엌으로 나갑니다. 써니가 가스레인지 앞에서 큰 냄비를 저으며 수프를 끓이고 있습니다. 형기는 식탁에 앉아 야채를 썰고 있습니다. 그가 저를 먼저 발견합니다. 마키엘 잘 쉬셨어요. 배고프시죠? 그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는 친절한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네, 고마워요. 뭔가 좋은 냄새가 나네요. 저는 고맙다는 듯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배고프다는 형기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거림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아빠 써니가 진한 국물을 그릇에 떠넣으며 말합니다. 아빠가 기억하는 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함께 자리에 앉아 수프를 먹습니다. 수프는 부드러운 해초와 살이 통통하게 오른 조개가 어우러져 고소함과 바다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먹다 보니 저도 모르게 군침을 흘립니다. 써니는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여행에 대해, 서울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 물어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본 모든 것에 대해 극찬하고 서울을 탐험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지 이야기합니다. 제 말을 들으며 써니의 얼굴이 뿌듯한 표정으로 밝아집니다. 이야기를 마칠 무렵 초인종이 울리자 형기가 벌떡 일어나 대답합니다. 그는 비닐봉지를 들고 아이스크림통을 꺼내 들고 돌아옵니다. 디저트로 메로나바를 주문했어요. 써니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드셔보셨나요? 제가 고개를 저었더니 써니가 멜론 슬라이스 모양의 플라스틱 아이스 캔디트를 건네주었습니다. 허니듀 맛이에요. 더운 날에 먹으면 정말 상쾌하죠. 한 입 베어 물었더니 크리미한 과일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우리는 조금 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여행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며칠 동안 수면 스케줄이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써니는 내일도 바쁜 하루를 약속하며 저를 재우며 잠자리에 눕힙니다. 저는 써니와 형기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고 제 방으로 돌아갑니다. 2주 동안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고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빡빡한 하루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억지로 휴대폰을 치우고 적당한 시간에 불을 껐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음소리 등 도시의 낯선 소리들이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잠이 들기 시작하자 제가 방탕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요새를 지키고 있을 고향의 동료들을 생각하니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누구나 가끔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들이 접시도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생각들을 밀어내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집중합니다. 이 멋진 외국 도시에서 멋진 딸과 재회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아직도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푹신한 베개에 몸을 맡기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앞으로의 2주가 어떻게 전개되든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는 걸 알아요. 딸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위로의 생각과 함께 저는 긴장을 완전히 풀고 시차 적응에 도움이 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훨씬 더 상쾌하고 새로운 시간대에 적응한 기분으로 일어납니다. 커피 냄새가 저를 주방으로 이쁩니다. 써니와 형기는 이미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식탁에 앉아 두 사람이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써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을 내 앞에 놓았고 저는 감사하게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커피는 맛있고 진한 맛이 납니다. 써니가 토스트와 달걀 그리고 이름 모를 고소한 팬케이크가 가득 담긴 접시를 제게 내밀어요.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아빠, 이거 먹어보세요. 파전이라고 해요. 파를 넣은 한국식 전이에요. 형기가 만들었어요. 형기는 요리를 잘해요. 써니가 설명합니다. 한 입 베어 물었더니 가장자리는 바삭하고 가운데는 부드러우며 얇게 썬 파가 박힌 맛이 혀끝에서 폭발하듯 터져나옵니다. 저는 즉시 더 먹으러 다시 갑니다. 형기야, 이건 레스토랑 수준이야. 감동이다. 형기가 고개를 숙이고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접시를 테이블로 가져옵니다. 아, 고마워요. 마키엘, 별거 아니에요. 그냥 주말 특식이에요.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그날의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써니는 저에게 동네를 보여주고 자신이 좋아하는 시장에 데려가고 싶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시내 중심가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배가 부른 저는 옷을 입고 더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더위가 무겁게 느껴지지만 출근길과 등교길에 서두르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우리는 나란히 언덕길을 걸으며 써니가 자주 가는 커피숍과 세탁소 출근하는 버스 정류장을 가리키며 걸어갑니다. 곧 우리는 북적이는 푸드마켓에 도착했고 제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줌마들이 고기와 해산물 석쇠를 부채질하며 일일 특가를 외칩니다. 가판대마다 형형색색의 김치와 채소 더미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커다란 냄비에 국들에서 향긋한 김이 피어오릅니다. 써니는 저를 좋아하는 노점상으로 안내하며 이것저것 맛보라고 재촉합니다. 저는 방금 먹었다고 배부르다고 했지만 누가 저항할 수 있을까요? 바삭한 만두, 매콤한 고추장 떡볶이, 떡 달콤한 팥을 얹은 시원한 팥빙수 등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먹어댑니다. 모든 것이 활기차고 풍미가 넘쳐서 이탈리아에서의 시장 경험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정성하게 쌓여있는 신선한 농산물과 고기 문어와 게가 헤엄치는 깨끗한 수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품질의 식재료를 집에서 요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판대를 둘러보다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쇼핑을 하면서 지갑이나 휴대폰 같은 귀중품까지 그냥 두고 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밀라노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죠. 써니가 제 눈썹이 올라간 것을 보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한국 시장은 정말 안전해요. 아빠, 누가 물건을 훔쳐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종류의 사소한 범죄는 이곳에서 매우 드물어요.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확실히 다르네요. 경계를 늦출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솔직히 말해서 소매치기 걱정은 우리 주변의 이국적인 물건과 상품들을 구경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떠올랐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신선한 채소 수제국수 연어 한 마리를 저녁으로 먹기 위해 꽤 많은 양의 물건을 사들고 돌아왔어요. 심지어 통통한 이탈리아식 소시지도 발견해서 가방에 넣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안나와 형기를 위해 퓨전 요리를 만들어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시장을 떠날 때쯤이면 배가 부르고 전리품을 옮기느라 팔이 아픕니다. 하지만 시내로 향하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써니와 함께 수다를 떨며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활기찬 기분은 오랜만에 느껴봤어요. 지하철 깊은 곳에서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는 시청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눈을 가리고 경외감으로 주위를 둘러봅니다. 머리 위로 미래형 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있고 그 유리 외관이 반짝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고가 통로가 건물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번쩍이는 광고판과 한국어와 영어로 된 네온 사인이 있습니다. 감각 과부하가 걸렸어요.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분주한 서울의 중심부를 탐험합니다. 거대한 경복궁을 거닐며 화려한 건축물을 감상하고 조선 왕조의 역사에 대해 배웁니다. 한복과 전통 한복 도포를 입고 우스꽝스러운 셀카를 찍기도 합니다. 명동에서는 트렌디한 화장품과 케이팝 굿즈를 둘러보며 돈이 떨어질 때까지 쇼핑을 즐겼어요. 써니는 집에 가져갈 마스크팩과 비비크림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 아이돌 포스터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포장마차 텐트바에서 시원한 카스 맥주 한 잔과 오뎅, 어묵 한 접시를 나눠 먹으며 피곤한 발을 쉬게 합니다. 짭조름하고 쫄깃한 어묵은 청량한 라거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한 입씩 주고받으며 안주를 먹다 보니 기분 좋은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써니가 삐친 척하며 제 팔을 때립니다. 아빠, 제 또래 여자애들을 훔쳐보기엔 너무 늙으셨어요. 엄마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그냥 웃어넘기입니다. 날 탓할 수 있겠어. 목요일 오후 4시에 갈라 파티에 가는 것처럼 차려입은 예쁜 여자애들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봐. 그녀는 저를 향해 눈을 굴리지만 웃음을 참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피해요. 여기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입어요. 익숙해질 거예요.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죠. 저는 의자에 기대어 맥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동네 술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촌스러운 군중들에 비해 나이 지긋한 남자들도 멋지고 타일리시해 보입니다. 구겨진 여행자인 제 옷차림에 비하니 저는 좀 초라한 느낌입니다.
오후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형기가 다시 합류합니다. 그는 세계 각국의 요리와 힙한 사람들로 유명한 이태원 근처 유흥가에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합니다. 저는 이쯤 되면 뭐든 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 패널로 된 아늑한 갈비 전문점에 도착해 소갈비를 먹었습니다. 테이블 그릴에서 나는 냄새가 군침이 돌게 합니다. 저는 웨이터가 차돌박이 고기를 놓는 모습을 기대하며 지켜봅니다. 써니가 부드러운 갈비 한 조각을 상추잎에 싸서 쌈장 고추장을 살짝 발라주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단맛, 짠맛, 매운맛, 육질, 신선함 등 다양한 맛이 어우러지는 맛을 음미하며 한 덩어리를 입에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적 없는 맛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양상추 랩을 하나 더 집어들었습니다. 지글지글 지글거리는 그릴 위에서 수다를 떨고 웃으며 시원한 맥주와 소주 한 잔으로 입맛을 씻어냅니다. 알코올로 인해 머리가 약간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내일은 더 심해질 것 같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완벽한 서울에서의 첫날입니다. 형기는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갑니다. 돌아온 그의 얼굴은 심각합니다. 써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무슨 일 있어요? 누구였어? 그녀가 묻습니다. 형기는 한숨을 내쉽니다. 제 상사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비번인 건 알지만 들어와 달라고 하셔서요. 무슨 사건이 있어서 인력이 더 필요하대요. 저는 눈썹을 치켜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형기 씨도 경찰이에요. 이런 우연이 전혀 몰랐어요. 형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3년째 근무 중입니다. 제 눈에는 수많은 질문이 반짝입니다. 이곳에서 경찰관 생활은 어떤가요? 비교하면 어떤가요? 하지만 이미 정신적으로 업무 모드로 전환한 게 눈에 보입니다. 괜찮아. 형기 씨 걱정하지 마. 어서 가서 할 일이나 처리해. 아빠가 술 취한 호박이 되기 전에 집에 데려가야겠어. 써니가 제 팔을 토닥이며 이해한다는 듯이 말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항의하기 시작했지만 큰 하품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시차 적응 낮 동안의 음주 소고기로 가득 찬 배의 조합은 확실히 피로를 몰고 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네온사인이 가득한 밤거리로 나섭니다. 보도에는 이제 막 저녁을 시작하려는 화려한 옷차림의 파티 참석자들로 붐빕니다. 지하클럽에서는 댄스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레스토랑은 보석 상자처럼 반짝이며 예술적으로 배열된 접시와 내부에서 낄낄대는 손님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써니와 팔짱을 끼고 이 활기찬 거리를 걷다 보니 이렇게 활기차고 평온했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광경과 소리 냄새가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밀라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에너지가 따뜻한 공기를 통해 뿜어져 나옵니다. 저도 축제를 즐기는 편이지만 평일 밤에 사람들이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니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매우 내성적이고 엄격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서울은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즐거움과 쾌락주의가 넘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써니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써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5주말까지만 기다려요. 아직 아무것도 못 보셨잖아요. 서울은 잠들지 않아요. 그럴 것 같네요. 서울은 열심히 일하면서 동시에 열심히 노는 법을 아는 도시라는 느낌이 벌써 듭니다. 제가 익숙한 지중해의 온화한 태도와는 사뭇 다르죠, 형기에게. 그리고 그의 직업은 어떤 모습일지 머릿속이 맴돌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서가 겪고 있는 인력 부족과 자원 부족의 어려움을 그도 똑같이 겪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국 경찰은 더 많은 존경과 더 나은 조건을 누리고 있는지 나중에 한 번 더 물어봐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해봅니다. 전쟁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두 나라 경찰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고민은 다음 날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써니의 동네로 돌아왔을 때는 눈을 뜨기 힘들 정도였어요.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고 저는 비틀거리며 객실로 가서 옷을 다 입은 채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흐릿한 생각은 이번 여행에서 또 어떤 모험을 하게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앞으로의 2주는 정말 알차고 빛나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동적인 나라와 사람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밀려옵니다. 배는 부르고 마음은 더욱 충만해져 평화로운 잠에 빠져듭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활기찬 도시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꿈속으로 저를 따라 들어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젯밤 과음한 탓인지 약간의 두통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진한 커피를 마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옷을 입고 하루 일과를 준비할 즈음에는 기분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주방에서 차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는 형기를 발견했습니다. 형기는 저를 보고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마키엘 잘 주무셨어요. 꽤 잘 잤어요. 고마워요. 일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셨죠. 제가 커피포트에 커피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형기는 제 사과에 손사래를 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늦은 밤과 이른 아침은 익숙하니까 일하다 보면 다 있는 일이니까요. 어젯밤에 나눈 대화가 생각납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업무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밀라노에 비해 서울에서 경찰로 일하는 건 어떤가요? 형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선 여기는 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특수부대만 총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눈썹이 치켜 올라갑니다. 정말요? 그럼 폭력 범죄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실 한국에서는 강력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면 무술과 테이저건 팀워크에 의존해 용의자를 제압하죠. 형기가 설명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흥미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범죄에 대해 사후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한 발 늦게 대응하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형기는 이어서 우리는 또한 지역사회 치안과 시민과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우선시합니다. 신뢰를 쌓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가 동네 순찰 청소년 아울리치 노인, 건강 체크 등 몇 가지 전략을 설명하는 동안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훨씬 더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고 실제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속한 부서에서는 수년 동안 절실히 부족했던 것들이죠. 우리의 대화는 안 나가 또 다른 하루의 관광을 준비하며 주방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끊겼습니다. 그녀는 도시 바로 북쪽에 있는 북한산 하이킹을 시작으로 야심찬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외 활동을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그동안 먹고 마신 후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다리를 뻗는다는 생각은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도 흔쾌히 동의하고 출발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산기슭으로 가는 길은 다른 당일치기 여행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 밝은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상복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형기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리 힘들지 않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구파발역에 내려 점심시간에 붐비는 길거리 포장마차를 지나 공원 입구까지 걸어갑니다. 고기와 생선 굽는 냄새가 벌써부터 배를 꼬르륵 거리게 합니다. 하지만 우선은 하이킹입니다. 올라가는 길은 넓고 잘 정비된 길로 자갈과 돌계단이 섞여 있고 울창한 숲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습니다. 얼룩덜룩한 초록빛 캐노피 아래서 멀리서 지저귀는 새소리와 발자국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평화롭습니다. 써니와 형기는 함께 수다를 떨고 웃으며 저보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저는 뒤에서 따라가며 숨을 고르고 경치를 감상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집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 갇혀 지내 있었죠. 자연에 나와서 기분 전환을 하니 기분이 좋네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트레일은 점점 더 가파르고 거칠어집니다. 울퉁불퉁한 바위 위에서 발을 조심해야 합니다. 옷깃 아래로 땀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가벼운 재킷을 벗어 허리에 묶고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감사하며 걷습니다. 고개를 돌 때마다 더 멋진 도시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울은 반짝이는 회로판처럼 눈부신 고층 빌딩과 구불구불한 고속도로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때 묻지 않은 녹지와는 매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정상 근처의 작은 공터에 도착해 전망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써니가 물병을 건네주었고 우리는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경치를 감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한 모금씩 마셨어요. 한국에서 행복하고 편안해하는 딸을 보니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것은 용감한 선택이었지만 딸에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우리는 백운대봉이라는 경치 좋은 전망대로 우회했습니다. 극적인 바위 절벽 위로 돌출되어 있어
공원의 야생 화강암 봉우리와 계곡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작은 인파가 모여서 멋진 배경으로 사진과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형기는 저에게 가장자리로 가자고 손짓합니다. 아찔한 폭포를 내려다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는 웃으며 저 멀리 보이는 여러 랜드마크를 가리키며 제게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의 안정된 발놀림과 높은 곳에 대한 여유를 보니 경찰 훈련이 다시 생각납니다. 써니가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는 동안 옆에서 한 쌍의 대학생, 남학생이 절벽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타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밀치며 웃고 있었고 분명히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친구를 피하려고 뒤로 물러서는 순간 발뒤꿈치가 느슨한 바위에 미끄러집니다. 그는 미친 듯이 팔을 휘저으며 뒤로 휘청거립니다. 제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형기가 앞으로 뛰어나가 소년의 운동복을 한 주먹 움켜쥐고 안전하게 잡아당깁니다. 아이는 충격으로 창백해진 얼굴로 형기의 가슴에 비틀거리며 잠시 매달렸습니다. 소년의 친구가 달려와 소년이 괜찮은지 확인하며 미안하다는 말을 내뱉습니다. 형기는 소년이 무사한지 확인한 뒤 두 사람에게 더 조심하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이는 고개를 연신 흔들며 감사합니다를 반복해서 중얼거립니다. 형기의 빠른 반사신경과 침착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자칫 큰일 날 뻔한 아이를 구해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행동하네요. 경찰관으로서는 하루의 일과 같은 일이겠지요. 써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따라잡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다들 괜찮아요. 써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휴, 형기가 있어서 다행이네. 잘 잡았어요. 형기는 겸손하게 어깨를 으쓱한다. 제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죠. 다시 산행하러 갈까요? 나머지 내리막길은 별미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나갔다. 바닥에 도착하자 배가 꼬르륵거리며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음을 알려줍니다. 아까 지나쳤던 포장마차들이 지금쯤 엄청나게 유혹적으로 다가옵니다. 써니가 김밥을 사서 먹으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북적이는 가게를 찾아 아줌마가 아삭한 김에 밥 채소고기를 넣어 통통하게 말아주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줌마는 김밥을 동전 모양으로 예쁘게 썰어서 김치와 단무지를 곁들인 테이크아웃 박스에 담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들고 근처 공원으로 가서 그늘진 잔디밭에 쭈그리고 앉아 아픈 근육을 쉬게 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상큼한 맛과 식감을 음미합니다. 활동적인 아침을 보낸 후 입맛을 돋우는데 딱 맞습니다. 만족스럽게 한입 베어 물면서 밀라노에서의 일상과 이 경험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봅니다. 집에 돌아가면 점심은 종종 샐러드나 구석진 델리에서 급하게 사온 보카델로를 먹습니다. 이렇게 공원에 앉아 세상 걱정 없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즐긴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형기가 산에서 그 상황을 얼마나 능숙하게 처리했는지 기억하며 형기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도 경찰로서 자신의 임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훈련이 있었기에 그토록 긴박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의 취한 철학과 방법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처럼 힘든 직업에서 어떻게 동기부여와 정신적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통찰력은 무엇일까요? 하지만 저는 우리의 즐거운 외출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무거운 질문을 던지기를 주저합니다. 그런 대화는 나중에 할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지금은 그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두 사람과 함께 이 평온한 순간을 편안하게 즐기고 싶을 뿐입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에는 공원의 경치 좋은 산책로와 정원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번갈아가며 흥미로운 새와 식물을 가리키며 간식을 달라고 조르는 다람쥐의 대담함에 킥킥 웃었습니다. 가을의 행복을 상징하는 불타는 단풍나무를 배경으로 안나와 형기의 실루엣을 예술적인 사진으로 남깁니다. 도시로 돌아오는 길 기차의 부드러운 흔들림과 하루를 잘 보냈다는 만족감에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형기의 어깨에 기대어 졸고 있는 써니의 귀여운 모습에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행이 어떻게 되든 이런 추억이 진정한 기념품이 될 거라는 걸 알아요.
딸과 교감하고 딸이 이곳에서 쌓아온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그 과정에서 귀중한 직업적 통찰력을 얻게 된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